2048년이 되면 우리가 바다 생선을 못 먹는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계속 육상 생태계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양 생태계, 수생 생태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공은 안 했지만 사실은 저 자칫하면 해양생물학자 될 뻔했거든요. 미국에 유학 원서 쓸 때 무려 28대학에 제가 원서를 썼는데 바닷가 대학들에서 한 군데에서도 저한테 오라고 안 하는 바람에 연락받은 데가 내륙에 있는 두 대학이래 가지고 그중에 한 대학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가 된 겁니다. 바다에는 불행하게도 곤충이 안 사네요. 그래서 저는 바다하고 멀어졌는데 늘 바다에 대한 동경,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하여간 오늘 그런 약간의 흥분을 가지고 바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는 바다로 뒤덮여 있는 행성이잖아요. 바다가 70%고 육지가 30%잖아요. 워낙 바다가 면적으로도 넓다가 보니까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를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비교하면 사실상 비교도 안 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훨씬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육상 생태계에 비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훨씬 적게 알고 있는 거죠. 연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현미경으로만 생물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하던 시절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 미생물의 세계거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메바 같이 생긴 애들이 흐물흐물 계속 형태가 변하는데 그걸 종분류를 하라 그러면 난감하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미생물의 세계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었던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양한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계속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육상 생태계보다 물이라는 매체 속에 떠 있는 미생물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죠. 아마 생물 다양성을 종 차원에서 어느 순간에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종의 개수를 다 센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불균형은 훨씬 커질 거예요. 바다 생태계에 훨씬 많은 생물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생물 다양성이 기저를 이렇게 깔아주고 있다? 이게 무슨 결과를 빚을까요? 그 위에 만들어지는 먹이사슬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먹이사슬 이런 정도는 다 너무 잘 아실 텐데 육상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는 사실상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풀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이 있고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포식동물이 있고 끝이잖아요. 그게. 육상 생태계는 대부분의 경우에 먹이사슬 구조가 3단계로 그냥 돼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3단계를 다 뒤흔들고 뒤섞고 난리가 났지만 기본적으로 육상 생태계에는 요 3단계의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해양 생태계에 들어가서 그 먹이사슬 단계를 한번 따져봐라. 그럼 그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왜 달라야 할까? 육상 생태계에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 계층은 이른바 식물성 플랑크톤이 받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부르죠. 동물성 플랑크톤 안에는 작은 새우도 있고 갑각류들, 강장동물들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그걸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들이 또 있는 거죠. 작은 물고기 내지는 오징어나 꼴뚜기나 문어나 해파리 이런 강장동물들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3단계잖아요. 근데 그 작은 물고기나 해파리나 이런 걸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또 있는 거죠. 그 위에. 그러니까 웬만한 바다 생태계에 가보면 4단계가 일단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바다에 가보면 그 중간 크기의 물고기를 먹는 놈이 또 있어요. 상어라든가 물개라든가 펭귄이라든가 얘네들이 또 그 윗단계를 하나 만드니까 어떤 곳에 가면 5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보다 이미 먹이사슬의 단계 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저를 받쳐주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워낙 풍부하다는 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역사 자체가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길죠. 역사가 길면 아무래도 다양한 것들이
살고 있지 않겠어요? 진화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물이라는 매개로 바다가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약간의 사고가 생겨도 그 거대한 물 덩어리가 여러 가지로 정화도 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름 유출이에요.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툭하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태안 앞바다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기름으로부터 나오는 독성,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거지만, 그 외에도 기름에 뒤덮이면 많은 동물들이 저체온증을 앓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별로 생각하시지 않는 건, 기름이 쫙 바다 표면을 가리면 빛이 투과되는 점에서 훨씬 차단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낮은 바다에서 식물성 플랭크톤들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되니까 그 지역에 식물성 플랭크톤들이 죽어나가고 동물성 플랭크톤이 또 함께 타격을 받고 하는, 먹이 사슬 전체에 타격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가끔은 불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불에 타 죽는 거는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오랫동안 기름층을 물 표면에 그대로 방치하면 바닷속 생태계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걷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요,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래서 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상당 부분 또 사라질 거고, 걔네들을 먹어야 되는 작은 물고기들, 또 그 물고기들을 먹어야 되는 갈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우리가 주로 먹는 중류 크기의 그런 물고기들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름층이 직접적으로 몸에 들러붙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동물들도 제법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먹이 사슬의 붕괴가 바다 생태계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바다 생태계에 걱정하면요, 떠오르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48년, 여러 해 전에 어떤 학자가 나름 계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바다 생태계에 저지르고 있는 이 많은 행패들을 나름대로 계산을 쭉 해봤더니 2048년이 되면 우리가 바다 생선을 못 먹는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많은 바다 생물들의 번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다는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바다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많은 온실기체들이 대기권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주범이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정상적으로 물이 흡수하니까, 그래서 바다가 그동안 그 역할을 그래도 열심히 해준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CO2잖아요. 물이 H2O잖아요. 물에 산소 원자 하나 있고 이산화탄소에도 산소 원자가 2개 있고, 그래서 그게 붙으면 산소 원자 3개가 되겠죠. 이게 탄산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의 산도가 높아지는 거죠. 생물들 중에서 산성에서 잘 살아남는 생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산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많은 플랑크톤을 비롯해서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생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식, 생식에도 문제가 생기고, 온도를 맞추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둬서 잘 모르지만, 바다의 산성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지금 바다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빙하가 자꾸 녹아서 바닷물의 염도가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빙하들이 녹아서 바다로 엄청난 민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연쇄 현상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지구를 파괴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누구냐? 호모사피엔스죠. 예전에는 바다 생선 그렇게 많이 안 먹던 분들도 요즘 그런 몇몇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름 자기 인근 바다에서는, 근접한 바다에서는 우리가 걱정도 하고 뭔가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지만 바다는 다 연결돼 있고 바다의 많은 부분은 나라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국제 해역에서는 전혀 규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그냥 가서 잡는 거죠. 물론 협약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지키는 나라가 없는 거죠. 지키는 놈이 바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쩌면 2048년이 되면 속된 표현으로 바다 생선의 씨가 마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되는, 더 이상 태어나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분의 계산이 정확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바다 생태계는 워낙 복합적이고 워낙 다양한 곳이라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심해에 대한 거 우리 아직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많은 바다 생물들이 어떤 경로를 타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번식을 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 이런 거 아직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기대하는 거고요. 바다가 망가지면 저는 아마 지구의 생물들이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의 기원인 거고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벌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육상 생태계도 오래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걱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너무 넓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망가뜨려도 될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조금 한다고 해서 바다가 붕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다 축적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분도 2048년이 되면 생선 한 점도 못 먹을 거다를 기대하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좀 바다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 바다 생물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그 모든 게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시리즈거든요. Art Science라는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훌륭한 해외에 있는 여러 바다에 관련된 어린이 책들을 굉장히 많이 구해다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걸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배웠고요. 더 재밌는 건 바다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갖 동물, 식물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Art Science라고 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우주, 물리, 화학에 대한 얘기들도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사실 해양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러 갈 기회가 너무 없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런 면들은 결국은 우리가 책에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바다를 연구하는 학자가 됐다 그러면 뭘 연구하고 있을까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 남태평양 어디 가서 이제 산호초 연구를 했겠죠. 그 산호초 생태계에는 정글, 열대 우림이랑 쌍벽을 이루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니까 그런 부류를 연구하고 있거나 어쩌면 문어를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동 생태학에 매료된 사람이다 보니까 행동이 재밌는 그런 동물들을 연구를 제가 쭉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양 생태계 연구한다 그러면 그 문어의 기가 막힌 지적 능력이랄까 이런 거에 아마 매료돼서 그걸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해보지는 못한 사람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려도 플랑크톤에서부터 한번 먹이 사슬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왜 우리가 바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다를 우리가 지키려면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면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면 표현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책을 가지고 바다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 인어공주는 어류다 포유류다?
어류다. 우리는 주로 상체만 보실 거 아니에요.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인어공주를 보시고 우리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막 감동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몸이 다 빠져나오면 아래는 물고기잖아요. 아마도 생殖기관은 하체에 있을 테니까 물고기처럼 알을 낳으실 거고, 아래에서 또 다른 인어 물고기가 부화할 테니까 저는 물고기라고 생각합니다.